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인천의 낡은 주택가, 그곳에서 시간이 멈춘 듯 살아가는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 6시, 인천 만수동. 회색 슬레이트 지붕이 줄지어 선 골목길 사이로 겨울바람이 스며듭니다. 그 골목 끝자락, 페인트가 벗겨진 단층 집 앞에서 한 남자가 문을 엽니다. 최만호 63. 그는 천천히 현관을 나섭니다. 낡은 점퍼 지퍼를 턱까지 올리고 손은 주머니에 깊숙이 묻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그가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녹슨 벤치. 그곳이 그의 자리였습니다. 벤치에 앉으면 그는 편의점 커피를 꺼냅니다. 1,000원짜리 캔커피. 뚜껑을 따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깹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십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쓰네.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커피.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만호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30년 넘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인천 시내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랐지요.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그의 인생은 노선표처럼 정확했습니다. 기사님, 여기 세워주세요. 학교 앞에서 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차창 너머로 쏟아지던 목소리들. 그 소리들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퇴근 후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기다렸지요. 딸과 아들이 저녁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식 없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피곤하시죠?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따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50대 후반 그의 허리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굳어진 척추. 병원에서는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사님, 이제 그만 쉬셔야죠. 회사 과장이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뜻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뭐라도 해보세요. 택시라도 몰든지. 이렇게 하루 종일 TV만 보면 어떡해요. 말들이 쌓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자식들도 멀어졌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라도 살아볼게요. 그녀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컸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의 의자, 침실의 옷장,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방 하나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방은 닫아두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허리부터 확인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벽을 짚고 일어섭니다. 세면대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가에 기운이 빠졌지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아침은 거릅니다. 식사를 차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습니다. 벤치에서 그는 하루를 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 보러 가는 주민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 멈춰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갑니다. 예전에 자신이 몰던 노선입니다. 그는 버스를 바라봅니다. 운전석에 젊은 기사가 앉아 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힘차 보입니다. 나도 저랬지.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커피가 식습니다. 그는 차가운 커피를 단숨에 들이킵니다. 캔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텅 소리가 울립니다. 해가 중천에 뜹니다. 점심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픈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몸의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다리가 저립니다.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천천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들어서면 고요합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TV를 켭니다.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라도 좋았습니다. 저녁이 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와 오래된 반찬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는 밥을 짓습니다. 쌀을 씻고 밥솥 버튼을 누릅니다. 익숙한 동작이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그는 창밖을 봅니다. 옆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부엌 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요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칼질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독, 도독, 도독.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누군가 옆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집 사람은 부지런하네. 그는 중얼거립니다. 옆집에는 여자가 혼자 삽니다. 박정희 56.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로 가고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그녀도 혼자입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삽니다. 그녀는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혼자 밥을 먹고 잠듭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최만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최만호가 문을 엽니다. 옆집 여자가 서 있습니다. 손에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이거 남은 거예요. 그릇 안에는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끈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요.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눔이었습니다. 최만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그릇을 받습니다. 손에 온기가 전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박정희가 돌아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최만호는 그릇을 들고 식탁에 앉습니다. 뚜껑을 엽니다. 두부조림이었습니다. 간이 딱 맞아 보였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듭니다. 한 입 먹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더 따뜻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날 기억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습니다.
깨끗이 닦아 다음날 아침 옆집 문 앞에 놓아둡니다. 쪽지 하나를 붙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박정희가 반찬을 건넵니다. 기사님, 오늘 학교에서 된장찌개 많이 남았어요. 이거 김치인데 제가 담근 거예요. 미역국이에요. 몸에 좋으니까 드세요. 매번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남은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하지만 최만호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게 아니라는 걸. 그녀가 일부러 챙긴 거라는 걸. 그래도 그는 받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최만호는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계단에서 박정희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이고, 기사님. 저야 뭐, 별일 없어요. 그녀가 웃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고마워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갑니다. 인천의 바람은 매섭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최만호는 여전히 매일 벤치에 앉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옆집 불빛을 확인합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안심합니다. 칼질 소리가 들리면 귀 기울입니다. 오늘도 일 잘하셨네. 혼자 중얼거립니다. 어느 날 눈이 내립니다. 펑펑 내리는 눈이 골목길을 하얗게 덮습니다. 최만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쓸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앞뿐 아니라 옆집 앞까지 깨끗이 쓸어냅니다. 박정희가 출근하려고 나옵니다. 아이고, 기사님, 이거 언제 쓸어 놓으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길래요. 고마워요, 정말. 제가 하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저 할 일도 없는데 뭐. 박정희가 그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기사님, 저녁에 제 집에서 밥 드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괜찮긴요. 혼자 먹으면 심심한데 같이 먹어요. 망설임이 보입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그럼 패가 안 된다면 무슨 패예요? 편하게 오세요. 저녁 7시 최만호는 옆집 문을 두드립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과일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희가 문을 엽니다.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납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작은 식탁에 반찬들이 차려집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밥을 뜨고 찌개를 떠먹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대화가 시작됩니다. 기사님은 얼마나 오래 운전하셨어요? 30년 넘게 했습니다.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그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그땐 좋았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스 기사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박정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혼자 사는 이야기. 저도 혼자 살아요. 벌써 7년째네요. 그러시군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가끔 외로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덜 외로워요. 박정희가 웃습니다. 최만호도 따라 웃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함께 밥을 먹습니다.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타이밍이 맞으면 함께 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최만호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대신 옆집 일을 거둡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들어주고 전구가 나가면 갈아주고 겨울이면 눈을 쓸어줍니다. 제가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박정희도 그를 챙깁니다.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날씨를 챙깁니다. 기사님, 오늘 춥대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허리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삶을 지탱하게 만들었습니다. 봄이 오려 합니다. 골목길 담벼락 아래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최만호는 벤치 대신 옆집 마당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박정희가 심어놓은 화분들을 돌봅니다. 물 줬어요? 네, 아까 줬습니다. 고마워요, 기사님. 별 말씀을요. 평범한 대화들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시간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최만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평온은 언제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 소식은 두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흔들 것입니다. 3월의 어느 저녁, 최만호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정희가 건네준 반찬 덕분에 밥맛이 돌아왔고 가끔 나누는 짧은 인사가 하루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기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걸음걸이였습니다. 느렸고 무거웠습니다. 최만호가 돌아봤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피가 없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 있으세요? 기사님. 그녀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렸어요. 네. 학교에서 계약 해지됐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1시간 전 학교 급식실. 박정희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반납한 식판을 닦고 있었지요. 박 선생님, 잠깐 사무실로 올 수 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교감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정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 선생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교감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교육청에서 인력 감축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직 조리사 한 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일은 잘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56이시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위에서 내려온 방침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서류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이번 달 말일이었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나갑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도와드릴게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 때문이래요. 나이.
박정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56이 그렇게 많나요? 전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최만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이유로 버려졌으니까요. 힘드시겠습니다. 어떡하죠, 기사님.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집세도 밀렸고 카드값도 밀렸어요. 다음 달부터는 진짜 굶을 것 같아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최만호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일자리 알아보시면 쉬운 줄 알아요? 이 나이에 누가 써줘요.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최만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최만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흐르는 눈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만호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옆집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요. 잠은 자고 있으려나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옆집 문 앞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칼질 소리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박정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 네. 밥은 드셨어요? 아니요. 같이 먹을까요? 괜찮아요. 저 혼자 먹기 그러니까요. 같이 먹어요. 최만호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만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요. 둘은 근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최만호가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따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드세요. 고마워요, 기사님. 박정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 밥 사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최만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후 박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은 어떻게 버티세요? 뭐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요. 전 미칠 것 같거든요. 날선 질문이었습니다. 최만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죠. 버티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뭐가요? 정희 씨 덕분에. 박정희가 최만호를 봤습니다. 나 때문에요? 네. 반찬도 받고 인사도 나누고. 그게 저한텐 큰 거였어요. 그게 뭐가 큰 건데요?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박정희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기사님. 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는데 기사님이 옆에 계셔서 조금 덜 외로웠어요. 둘은 마주봤습니다.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만호는 집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최만호가 사진을 주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딸과 겹쳐 보였습니다. 딸이 7살 때쯤이었을까요? 놀이동산에 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아빠, 저기 가자. 딸이 자신의 손을 잡고 뛰어가던 모습, 천천히 넘어진다. 자신이 웃으며 따라가던 모습,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최만호는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잘 살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1년? 아니, 1년 반쯤 됐을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딸 수진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에 손가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잘 지내냐고? 아빠 보고 싶다고?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못하겠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밤 11시쯤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최만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희 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옆집 문 앞에 섰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만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문 열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만호는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박정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기사님, 정신 차려요.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말도 안 돼요. 일어나요. 최만호가 박정희를 일으켰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안 돼요. 돈이. 지금 그게 중요해요? 최만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쓰러진 사람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대원들이 박정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최만호가 대답했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예요. 제때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며칠간 입원해야 합니다. 수액 맞으면서 쉬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보호자시죠? 입원 수속하셔야 하는데. 네, 할게요. 최만호가 원무과로 갔습니다. 입원비 선납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70만 원 남았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정희가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최만호는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인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말랐을까요? 내가 뭘 했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왜 몰랐을까? 혼자 힘들어하는 걸 왜 못 봤을까?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마저 잃으면 난 진짜 혼자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뭔가 해야 해. 최만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기로. 새벽 5시 박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깨셨어요?
최만호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왜 쓰러지셨어요? 119 불러서 병원 왔어요. 아, 박정희가 천장을 봤습니다. 죄송해요. 왜요? 패 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최만호가 웃었습니다. 정희 씨, 저 결심했어요. 뭐요? 다시 일하기로요. 박정희가 최만호를 봤습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할 거예요. 계약직이라도 다시 하려고요. 기사님, 허리는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살아보려고요. 최만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사님, 정희 씨도 같이 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어떻게 해요? 방법은 있어요. 같이 찾아봐요.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대답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가혹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상황을 핑계로 사람을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스스로 포기할 때입니다. 최만호와 박정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지만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최만호는 병원 침대에 누운 박정희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사흘째. 박정희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쉬라고 했지만 그녀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집주인입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달 월세.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난달 것도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알아요. 곧 드릴게요. 곧이 언제예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음 주까지만요. 제발. 다음 주? 또 미루시려고요? 아니에요. 진짜 드릴게요. 말만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들어오면 나가셔야 해요. 알아들으셨죠?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쿵쿵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정희가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통장 잔고는 3만 원. 월세는 45만 원. 카드값은 80만 원. 계산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시각 최만호는 버스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자신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 최만호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서 기사로 일했었는데요. 아, 네. 혹시 지금 기사 채용하나요? 직원이 최만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은 채용 계획이 없어요. 계약직이라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무사고였고요. 알겠는데 회사 방침이 그래요. 정년이 60인데 보조기사는요? 야간이라도 괜찮아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만호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도 욱신거렸습니다. 제발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나왔습니다. 뒤에 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최 기사님? 네,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나 기억 안 나세요? 김대리였는데. 아, 김대리님. 이제 부장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기사님, 다시 일하시려고요? 네. 가능할까요? 김 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려워요. 왜요?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려고 해요. 보험 문제도 있고, 전 무사고였어요. 알아요. 근데 나이가 문제예요. 만약 사고라도 나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조심히 운전할게요. 그게 아니라, 김 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기사님,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최만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녁 최만호는 박정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기사님,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나이 때문에. 저도 안 됐어요. 둘은 마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정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사님, 네. 이제 어떡해요?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주인이 금요일까지 월세 안 내면 나가래요. 돈이 없어요. 한 푼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최만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됐어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기사님도 필요하잖아요. 전 괜찮아요. 안 받아요. 박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입원비도 내주셨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정희 씨, 이러다가 기사님까지 망하면 어떡해요. 최만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정희가 일어섰습니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정희 씨, 제발이요. 최만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최만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했습니다. 박정희를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은 자기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헤어질 때 위자료 대신 받은 것이었지요. 시세로 한 2억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걸 팔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마저 팔면 난 어디서 살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만호는 일찍 나갔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일 있어요? 최만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연락 안 왔는데.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소 직원이 나왔습니다. 오늘 건설 현장 2명 필요해요. 품삯은 10만 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습니다. 나요. 저요. 최만호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 어떻게 돼요? 63입니다. 아, 거기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직원이 다른 사람을 골랐습니다.
최만호는 탈락했습니다. 오후까지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허탈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녁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해요? 나도 살아야 한다고요. 집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만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주일만 더요. 제발이요. 안 돼요.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다음 주까지, 딱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줄게요. 그때까지 안 되면 진짜 나가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최만호는 벽을 응시했습니다. 일주일.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최만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어르신, 대출 가능 금액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다예요? 네, 소득이 없으셔서. 집이 있는데요. 담보대출은 심사 기간이 길어요. 최소 2주일. 더 빨리 안 돼요? 어려워요. 최만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시면 사채는 쓰지 마세요. 나중에 더 힘들어지세요. 최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저녁 최만호는 박정희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30만 원.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월세도 안 되는 돈인데. 손을 내렸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희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기사님. 여기 왜 서 계세요? 그냥. 박정희가 최만호를 봤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봤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최만호가 봉투를 뒤로 숨겼습니다. 기사님. 네. 오늘 시장에 다녀왔어요. 시장요? 반찬 가게에서 일손 구한대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내일부터 나가기로 했어요. 몸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움직여야 돼요. 박정희가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기사님도 뭐 하나 찾으셨어요? 아직은. 같이 찾아봐요. 꼭 있을 거예요.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박정희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최만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늘어진 어깨, 느려진 걸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최만호는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예전 버스 기사 시절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찰, 수첩, 사진들.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버스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쯤 됐을까요? 최만호는 앞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만호 기사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 김철수예요.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아, 철수 씨. 오랜만이에요. 어제 회사에서 기사님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작은 화물 회사 하고 있거든요. 네. 오토바이 배달 기사 한 명 구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최만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나와보세요. 얘기해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만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새벽 박정희가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젊은 애들은 새벽에 못 나와서 나이 좀 있는 분이 낫더라고. 열심히 할게요. 일이 시작됐습니다. 무 씻기, 채소 다듬기, 설거지.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랜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일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도 나올 수 있죠? 네, 나올게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5만 원씩이에요. 감사합니다. 박정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월세에도 모자랐습니다. 더 찾아봐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파출소 앞 게시판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소일 구함. 시급 10,000원. 박정희가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저녁 2사람이 골목에서 마주쳤습니다. 기사님, 정희 씨, 오늘 어땠어요? 내일 면접 가요. 오토바이 배달. 정말요? 다행이다. 정희 씨는요? 반찬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청소 일도 알아봤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기사님, 네. 우리 해낼 수 있을까요? 해내야죠. 네. 짧은 대화 후 각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멈추면 끝이지만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길이 보인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만호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중국집 배달이었습니다. 첫날 사장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허리는요? 운전은 제 전문입니다. 사장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니세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운전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이거 아직도 굴러가요? 박정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운전은 내 유일한 자존심이에요. 자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래, 아직 할 수 있어. 박정희는 2가지 일을 병행했습니다. 새벽엔 시장 반찬 가게, 오후엔 아파트 청소.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주 청소 잘했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도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급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 1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통장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잔고가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어느 저녁 2사람이 골목에서 마주쳤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정희 씨도요. 배달은 어때요? 괜찮아요. 익숙해지니까 할만해요. 다행이에요. 박정희가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정희 씨,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기사님도요. 노선이 생기니까 삶도 정리되는 기분이죠? 최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박정희는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이번 달 월세 다 모았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9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2달치였습니다. 오, 정말요? 집주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 구하셨어요? 네. 2군데서 일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죄송했어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에요. 잘 됐어요. 집주인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다. 같은 날 저녁 최만호는 중국집 사장을 만났습니다. 기사님, 한 달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사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 급여예요. 사고도 없고 평가도 좋았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250만 원이었습니다. 많이 일하셨으니까요. 다음 달부터 정식 직원으로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기사님처럼 성실한 분 찾기 힘들어요. 최만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중국집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예쁘네.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최만호는 박정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기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거 받으세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예전에 입원비 내준 거요. 갚으려고요. 아, 그건 됐어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최만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정희가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기사님. 제가 더 고마워요. 네. 정희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무슨 말씀을? 정말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박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기사님 덕분에 버텼어요. 혼자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 네. 이번 주말에 같이 나가실래요? 어디로요? 인천항이요. 바다 보러요. 최만호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최만호가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뒷자리에 박정희가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타보네요, 오토바이.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기사님 운전 실력 믿어요. 최만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방파제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네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도요. 둘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네. 바다는 늘 같은데 우리는 계속 변해가네요. 그러게요.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아요. 최만호가 박정희를 봤습니다. 그래도 같이 변하니까 괜찮죠? 박정희가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처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회를 시켰습니다. 소주도 한 병 주문했습니다. 건배할까요? 최만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뭐에 건배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요. 박정희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화끈했습니다. 기사님. 네. 솔직히 한 달 전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기사님이 옆에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만호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없었으면 전 아직도 벤치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로. 박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참 웃기죠? 뭐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아요. 둘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토바이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기사님, 잠깐 멈춰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최만호가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둘은 내려서 노을을 봤습니다. 예쁘네요. 정말요. 기사님, 노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글쎄요. 최만호가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시작 같아요. 시작이요? 네.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약속하는 거요.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정희 씨는요? 저는 박정희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해요. 노을이. 그러게요. 혼자 보면 쓸쓸한데 같이 보니까 따뜻해요. 최만호가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날 밤 최만호는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 아빠야. 아빠?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응? 잘 지내냐? 네. 아빠는요? 나도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요. 수진아. 네. 아빠 요즘 일 시작했어. 정말요? 응. 배달 일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잘 됐네요. 나도 이제 좀 살아보려고. 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아빠. 고맙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놀러 가도 돼요? 최만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네. 아빠 건강하세요. 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만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잘 됐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배달을 마쳤습니다.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김치, 두부, 고추장, 파, 마늘. 김치찌개 재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 박정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네. 문이 열렸습니다. 저 김치찌개 만들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박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사님이요? 네. 맛은 자신 없지만. 박정희가 웃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죠.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맛있겠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최만호가 국물을 떠서 건넸습니다. 박정희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정말요? 네. 근데 고춧가루가 좀 적네요. 그래요? 제가 좀 더 넣을까요? 박정희가 웃으며 고춧가루를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정희 씨가 넣어요. 고춧가루가 더해졌습니다. 다시 맛봤습니다. 이제 완벽해요. 다행이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함께라서 더 맛있었습니다. 기사님. 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저도요.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둘은 그 빗속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최만호와 박정희는 이제 압니다. 노을은 끝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그들의 하루는 이제 노선이 생겼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골목길 담벼락 아래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최만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혼잣말을 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기사님, 벌써 나가세요? 네, 정희 씨도요? 저도 시장 가야죠. 둘은 함께 골목을 걸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봄이에요. 꽃도 피고. 예쁘죠? 짧은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만호는 이제 정식 배달 기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집 사장이 믿고 맡겼습니다. 기사님, 오늘 배달 많아요. 알겠습니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배달을 다니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버스를 몰았지. 지금은 오토바이를 몰고. 달라진 건 탈 것이지만 본질은 같아. 누군가를 위해 달리는 것.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정희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 일 잘하시네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급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청소 일도 계속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그 생각이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최만호는 박정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맛있네요. 여기 괜찮죠? 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기사님. 네.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예전하고 완전 달라요. 최만호가 웃었습니다. 정희 씨도요. 저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요. 박정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같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저도 그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커피를 마시다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네, 뭐든지요. 사실은요. 박정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뭐가요? 혼자 사는 게요. 나이 들어가는 게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최만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사님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요. 박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한테 기사님은. 말이 막혔습니다. 최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정희 씨는 그래요.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둘은 마주봤습니다.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최만호는 딸 수진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시켰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좋아. 일도 잘하고 있고.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아. 네. 그동안 미안했다. 최만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아빠 역할도 못하고. 아빠, 정말 미안해.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만나잖아요. 고맙다. 전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최만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도 행복해라. 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그리고 아빠. 응? 옆집 분 얘기 들었어요. 최만호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화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 좋은 분 같아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세요, 아빠. 수진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만호는 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최만호는 박정희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밖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조그만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했습니다. 맛있겠다. 그러게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딸 만났어요. 정말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당연하죠. 용서해 주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정혜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뭐려? 정혜 씨가 없었으면 용기 못 냈을 거예요. 박정희가 웃었습니다. 기사님이 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최만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요. 박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기사님이 옆에 계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둘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산책할까요? 좋아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최만호가 예전에 매일 앉던 그 벤치였습니다. 여기,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매일 앉아 있었어요. 그때 생각나요? 네. 많이 힘드셨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최만호가 하늘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정희 씨는요? 그때 생각나요? 당연하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는 괜찮아요. 박정희가 최만호를 봤습니다. 우리 잘 버텼어요. 그러게요. 둘은 웃었습니다. 다음 주말 두 사람은 다시 인천항으로 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방파제에 섰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예쁘네요. 정말요. 기사님, 저기 봐요. 박정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배 한 척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배 어디 가는 걸까요? 글쎄요. 멀리 갔다 오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부럽다. 왜요? 여행 가고 싶어요. 최만호가 웃었습니다. 가요. 진짜요? 네. 돈 좀 더 모으면요. 어디로요? 정혜 씨가 가고 싶은 데로요. 박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주도 가고 싶어요. 좋아요. 가요. 약속이에요? 약속?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와, 박정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그러게요. 둘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기사님, 네. 노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최만호가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젠요? 이젠 최만호가 박정희를 봤습니다.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네. 우리의 시작이요. 박정희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최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천천히 오토바이로 돌아왔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노을빛이 길을 비쳤습니다. 박정희가 뒤에서 최만호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네, 행복해요. 저도요. 이대로 계속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토바이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함께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들어가실래요? 최만호가 물었습니다. 네. 최만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좋아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함께 앉아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불이 켜졌습니다. 정희 씨, 네.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요. 최만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제 말은 우리가. 박정희가 최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사님, 네, 당연하죠. 우린 이미 가족이에요. 최만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둘은 웃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최만호는 여전히 배달 일을 했습니다. 박정희는 시장과 청소 일을 병행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바다에 갔습니다. 가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최만호는 박정희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이 붐볐습니다. 뭐 살까요? 김치찌개 해 먹을까요? 좋아요. 재료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했습니다. 박정희가 채소를 다듬고 최만호가 고기를 썰었습니다. 고기 너무 크게 썰었어요. 그래요? 제가 다시 썰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둘은 웃으며 요리를 마쳤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맛있겠다. 먹어볼까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사님, 다음 달에 제주도 가요. 벌써요? 돈 모았어요. 정말요? 네. 기사님은요? 저도 모았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가죠. 약속했잖아요. 박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대돼요. 저도요. 제주도 여행날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푸르렀습니다. 와, 예쁘다. 정말요.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았습니다. 해변에 가고 오름에 올랐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해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항상 예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최만호가 박정희를 봤습니다. 정희 씨, 네, 고마워요. 갑자기요? 함께 해줘서요. 박정희가 최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사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우린 서로 그런 사이네요. 네. 둘은 웃었습니다. 노을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최만호는 박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희 같이 살까요? 박정희가 놀랐습니다. 네. 제 집이 넓잖아요. 방도 2개고요. 각자 방 쓰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정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최만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박정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네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둘은 악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또 노을이네요. 예쁘죠? 네. 노을은 끝이 아니래요. 네. 하루의 약속이래요. 박정희가 웃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그죠? 둘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노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을 향한 약속입니다. 최만호와 박정희는 이제 압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의 하루는 이제 노선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노을을 바라보며 내일을 약속합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버스 엔진의 진동처럼, 오토바이 엔진 소리처럼 그들의 삶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달리는 것입니다. 노을빛 아래에서 그들은 마침내 배웠습니다. 다시 살아가는 법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